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전쟁문화사 극한의 경험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치크에게 알아두기. 이 책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도 번번하게 나오는 단어 계시에 대해 저자는 계시가 지식을 얻는 특정한 방법을 의미하며 정교와 근본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계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탐구와 관찰, 연구, 분석이라는 통제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종교적, 역사적, 과학적, 개인적 지식을 얻는다. 이에 반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외부의 어떤 힘이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떠안길 때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 계시로 얻는 지식은 그 어떤 통제된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계시를 주는 외부의 힘은 신일 수도 있고 자연현상일 수도 있으니 전쟁처럼 인위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 계시의 내용 또한 종교적일 수도 있으며 정치적이거나 예술적, 심리적 내용일 수도 있다. 임명과 지명은 국립국어원 외래어 보기법을 따랐습니다. 도서명은 신문과 잡지의 작품명을 예로 표시했습니다. 책머리에 인간은 왜 전쟁에 뛰어들며 전쟁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가? 20세기에 들어 전쟁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전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며 얻게 된 깨달음을 부각하는 논의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전투원들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계시 경험담은 전투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전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어 놓았다. 제1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후 전쟁의 이미지가 바뀐 것이 그 예다. 그에 반해 계시적 해석의 초기 역사는 대체로 연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1900년 이전의 전쟁 경험을 기술한 책은 무수히 많지만 모두 계시적 해석을 무시하든지 당연시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 나는 이 책으로 틈을 메꾸려고 한다. 그리고 중세 후기 이후 계시적 전쟁 해석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으로 훨씬 더 큰 맥락에서 20세기 계시적 해석의 발전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 후기 전쟁 문화와 전쟁 이미지에 발생한 혁명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은 계시적 전쟁 해석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전쟁을 문화적, 정신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전쟁 문화를 더 넓은 문화적 맥락에 집어넣어 특히 서양에서 정신과 육체를 이해하는 방식, 서양의 자아 이상 서양의 권위 개념들과 전쟁 문화의 관계를 살펴본다. 전쟁에 관한 이론적, 철학적 저작과 문학적, 예술적 표현도 일부 참고했지만 내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주로 한 가지 유형의 전쟁담, 곧 전투원의 전쟁 해고록이다. 앞으로 설명할 건데 전쟁 해고록이라는 장르의 운명은 계시적 전쟁 해석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0년 동안 계시적 해석과 전투원의 전쟁 해고록은 서로 증명하고 도우며 함께 위상을 높였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논지는 1740년부터 1865년 사이에 전쟁이 계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18세 이전에는 전투원들이 결코 전쟁을 계시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계시가 단지 지식을 얻는 방법을 의미하며 종교와 근본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1740년 이전에도
종교 교리를 적용해 군사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전쟁을 종교적 측면에서 해석했다. 전투의 패배는 신의 너여움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하는 것은 신의 은총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전투원들은 결코 전쟁을 새로운 지식을 깨닫는 계시로 보지 않았다. 가령 십자군의 해거록을 보면 십자군이 계시를 받아 출정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하지만 장두, 주행빌처럼 해거록을 쓴 십자군은 동방의 경험이 집에 머무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안겨주었다는 네티바 벤예후다투의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부터 18세기를 지나는 동안 계몽주의와 감수성 문화,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군인들이 전쟁을 계시의 요인으로 보기 시작했다. 낭만주의 충고 개념이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낭만주의는 숭고한 경험을 지식과 권위의 특별한 원천으로 강조했고 낭만주의의 숭고라는 정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이 바로 전쟁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계시적 전쟁 해석의 부각을 인과론적으로 철저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계시적 전쟁 해석이 부각하며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겠지만 변화한 이유에 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책은 18세기 군대와 군인들이 감수성 문화를 받아들인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이들이 감수성 문화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보다 중요하다는 가정 아래 이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여러 학문과 저작을 교차하므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특히 연관된 연구 분야는 셋이다. 우선 이 책이 전쟁과 군사 역사를 다루기에 15세기부터 현재까지 군사 전략과 전술, 무기, 신병 모집, 방법, 훈련 방법, 보급품 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또한 이 책의 열린 재료가 대부분 전쟁 해거록이므로 자서전의 역사와 소설, 정교, 문서, 인쇄물, 여러 문학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했다. 이 책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전쟁 문화가 정신과 육체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는 것이다. 18세기까지 전쟁은 육체에 대한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해석되었지만 그때부터 줄곧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해 20세기가 되자 전쟁은 정신에 대한 육체의 승리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을 쓰기 위해 서양 철학, 정신과 육체의 문제, 육체의 역사에 관해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했다. 연구할 때도 그렇고 완성된 책의 한정된 지면을 나눌 때도 그렇고 모든 분야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거심 끝에 전쟁 분야를 우선하기로 했다. 나 자신이 전쟁 역사학자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왔고 전쟁 역사학의 권리 옹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문학사와 문화사, 육체의 역사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언짢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전쟁이라는 주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글을 쓰며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문학사 연구자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들도 분명 똑같이 언짢을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두려운 것은 내가 육체라는 영어를 사용할 때 빚어질 결과다. 최근 수십 년간 육체의 역사에 관한 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든 인간 육체를 거론하지 않고 이 책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대여섯 가지 학문의 관점에서 육체의 역사를 다룬
최근의 연구 결과를 모두 섭렵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 부득이 남녀 모두의 시각을 다루지 못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남녀 모두의 시각을 다루지 않으면서 전쟁의 경험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 능력을 감안하고 현재 남아있는 성과 전쟁에 관한 문헌의 분량을 감안할 때 그것이 그나마 조금 가능한 유일한 길이었다. 집필 시간을 20년쯤 연장하고 책의 분량도 20만 단어 정도 늘렸다면 사뭇 다른 책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육체의 역사와 전쟁에서 성 역할의 역사뿐 아니라 통과 의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와 트라우마와 그 역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인지 가정에 미치는 감각의 영향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도 더 진지하게 다루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 다른 학문과 분야와 그 하위 분야에 미리 양해를 구하며 이 책을 전쟁사의 하위 범주에 국한시킴으로써 변명을 대신한다. 정확하게 이 책은 전쟁 문화사로 알려진 학문 저류에 속하며 마이클 하워드와 존 키컨, 존 린, 암스트롱 스타키 등 전쟁 역사학자의 저작을 주로 참고한다. 좋고 싫음을 떠나 이 책에서 중요하게 대하는 선배는 마르크스나 푸커가 아니라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이다. 또한 전투원의 경험에만 관심을 쏟는 점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 책에는 비전투원에 관한 언급이나 그들의 전쟁 경험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전투원의 전쟁 경험담과 비전투원의 전쟁 경험담 사이에 순환 논리적 수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전투원이 점점 더 전쟁의 희생자로 떠오르며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그에 따라 전투원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와 전쟁 개시에 대한 담론이 비전투원에게 더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다. 이전 세기에는 둘 사이의 경험이 비슷하다 해도 전투원의 전쟁 경험담과 비전투원의 전쟁 경험담은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책 한 권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나는 전투원의 경험담에 집중하기로 했다. 역사적으로 전투원들이 훨씬 더 중요했으며 근대 후기의 전쟁 문화 혁명이 전투원의 경험담에서 비롯되어 훨씬 나중에 비로소 비전투원의 경험담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여러 역사적 시기를 교차하며 접근법으로 보면 다분히 현재주의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 무언가 심오한 것을 깨닫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권위를 획득하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비추어 이전 세기의 전쟁 해고록들을 살펴본다. 이 질문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해고록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며 계속 염두에 둔 대상은 전형적인 대학생들이다. 대학생들은 500년 전의 전쟁이 전술이나 전략 등에서 오늘날의 전쟁과 다르다는 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도 달랐을까? 그들의 생각은 정말 우리와 달랐을까? 역사학자들은 다르다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겠지만 내가 강의실에서 얻은 경험으로는 명석한 학생들에게 사실 정말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10년에 걸쳐 중세와 근대 초기의 해고록을 읽은 나 자신도 생물학적 구조가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 정말 그토록 묘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수많은 세계관 중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의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와 철저히 다르게 보았다면 그 세상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철저하게 달랐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쉽도록 이 책은 15세기와 21세기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 둘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고 비교할 것이다. 책의 구조가 복잡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1부에서는 1865년 이후 서양에서 익숙해진 계시적 전쟁 해석을 개관했다. 1865년을 선택한 이유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편이 간행되어 계시적 전쟁 해석의 기본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군대 초기로 들어간다. 20세기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군대 초기 전쟁 경험담이 낯선 특징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비판적 거리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극명한 비교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책은 군대 초기나 20세기 전쟁 경험담의 독특한 특징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 3부와 4부에서는 1740년부터 1865년까지 긴 낭만주의 시기에 게시된 계시적 전쟁 해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 후기 전쟁 해석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전쟁 경험담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대 초기의 발전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세기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이다. 16세기의 전쟁 해와도 20세기 전투 사진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많은 학자가 이를 가리켜 명백한 시대 착오라고 비난하겠지만 서로 비슷해 보이는 근대 초기의 묘사와 근대 후기의 묘사를 나란히 세우는 목적은 둘 사이의 깊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나는 20세기 묘사의 렌즈를 통해서만 근대 초기의 전쟁 묘사를 진정하려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시대착오의 덜을 더 구체화해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시대착오의 위험을 무릅쓰므로써 유익한 지적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보람이라고 믿는다. 이런 지적 긴장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계시적 전쟁 해석과 그 바탕에 깔린 가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유발 하라리. 엄긴 이 글. 그래도 경험자가 낫지 경험자의 말을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정을 하지 못할 때 흔히 듣는 조언이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본 사람, 우리가 겪지 못한 것을 앞서 겪은 사람의 의견과 판단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자의 발언에 권위가 실린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경험자의 발언에 실리는 권위는 그만큼 더 커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음,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가장 치열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 저자 유발 하라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전쟁이다.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하는 전쟁에 주목했다. 저자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를 전공했으니 전쟁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사는 유대인으로서 저자에게 전쟁은 어쩌면 평생의 하두였을지도 모른다.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전쟁을 느끼고 경험하며 수없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과연 전쟁은 무엇일까? 인간은 왜 전쟁에 뛰어들며 전쟁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울까? 지나간 전쟁을 그리워하며를 쓴 앤서니 로이드는 비전투원 신분으로 전쟁을 직접 경험한 후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열쇠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런가 하면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당시 전선의 병사들에게 배송된 유대교 학교 예시바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전투를 벌이는 동안 인간의 영혼을 둘러싼 그 껍질이 벗겨져 나가며 인간이 때로는 자기 영혼의 신념과 자기 내면, 일상의 삶에 가려진 오래되고 굳건한 진실과 직접 맞닥뜨린다. 이때 인간은 사물을 더 철저하게, 더 폭넓게, 더 깊게, 더 진실하게 관찰한다. 앤서니 러디도의 이야기나 예시바의 신문은 모두 전쟁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인간 영혼의 심연과 내면을 직접 만날 기회, 일상에 가려진 내밀한 진실을 깨달을 기회라고 믿었다. 그런데 인간이 전쟁에 참여하면 자신과 세상에 대해 무언가 심오한 것을 깨닫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권위를 획득하는가?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전쟁을 장막 뒤에 가려진 진리를 발견하는 계시 경험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까? 이 책은 유발 하라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전쟁을 직접 체험한 전투원들의 전쟁 경험담을 중심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한 과정을 살펴본다. 중세부터 군대 후기까지 전투원들의 전쟁 경험담을 살펴보고 비교함으로써 전쟁을 해석하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시적 전쟁 해석이 등장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저자는 전쟁을 문화적, 정신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중세 후기 이후 계시적 전쟁 해석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훨씬 더 넓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20세기 계시적 해석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중세부터 18세기 이전까지 전투원들은 전쟁을 계시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를 지내는 동안 계몽주의와 감성문화,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전투원들이 전쟁을 계시의 여운으로 보기 시작했다. 중대 시대 선과 악, 얼음과 구름, 미와 추를 판단하는 주체는 신이었다. 신이 모든 권위와 의미의 원천이었고 유한한 인간의 의견과 판단은 바람처럼 속절없는 것이었다. 인문주의 혁명 이전에는 거대한 우주 계획의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인문주의가 이를 뒤집어 거대한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무의미한 우주의 의미를 창조하라가 인문주의가 인간에게 요구한 제1명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인문주의 혁명을 거치며 인간이 절대적인 의미의 원천이 되었고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최고의 권위를 획득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루소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 자신의 의견만 물으면 충분하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다. 다시 말해 지혜와 권위의 기준이 신과 이성에서 인간과 감정으로 옮겨온 것이다. 하라리의 말에 따르면 중세 시대의 지식을 얻는 공식은 이것이었다. 지식 갖기 성경 곱하기 논리. 그리고 인문주의 혁명은 곧 이 공식을 이렇게 변형시켰다. 지식 갖기 경험 곱하기 감수성. 하라리는 이 변형 공식이 긴 낭만주의의 시대를 풍미하며 전쟁에 대한 해석을 바꾸었다고 설명한다. 18세기까지 전쟁은 육체에 관해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되었지만 그때부터 줄곧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해 20세기가 되자 전쟁은
정신에 대한 육체의 승리를 보여주는